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고려의 이제 무신정권하고 봤었다면 이번에는 고려 정기의 대외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렇게 우리 지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요 당시 이제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흐름을 일단 10세기 무렵의 동아시아 일단 상황을 한번 보면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요를 건국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유목민족들이 흩어져서 그냥 부족 이렇게 조그맣게 살아갈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부족 전체를 막 통일하게 되고 나라를 세우게 되면 엄청난 큰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요 아주 국민적인 영웅이 바로 야율 아보기라고 하는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요를 건국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중국은 5대 10국을 이제 송이 이제 통일한 때고요. 태조 조광윤이죠. 절도사 출신. 그런 코 이제 탕구투 쪽은 이제 서하를 만들고 있는 요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고려랑 이제 송이 좀 친하고 자기들끼리 좀 되게 문명국이라고 하면서 문치주의 둘 다 추구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오랑캐라고 하면서 이제 거란을 좀 서로 좀 무시하는. 근데 요 세 개 나라가 좀 약간 세력 균형을 이루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주도하는 이제 국제 질서가 좀 형성이 돼 있었고, 음, 이 거란이 이제 요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팽창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다 건듭니다. 그래서 송도 치고 고려도 치고 막 서하다 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고려가 이제 거란이랑 3차 침입이 있었죠.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동북 쪽에서 이제 12세기의 여진 애들이 점차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근데 요 금을 이제 송이 이제 요를 치기 위해서 금과 손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치게 되는데 문제는 요 이제 빈 땅을 금이 메꾸게 되는 거죠. 요 금을 통일한 인물은 아골타, 뭐 아구타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 이제 또 이 금이 자신들의 목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이제 송을 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중원대륙을 차지하는 게 그래서 송을 좀 압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송이 쫓겨 내려가서 남송이 됩니다. 그래서 금이 엄청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고려까지도 좀 압박을 넣게 되면서 이자겸이 요 금의 사대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신화국이 되기도 하죠. 고려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자,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서쪽에 또 새롭게 어, 이제 부족을 통일하고 다가오는 아주 엄청난 애들이 등장하죠. 바로 몽골을 통일한 인물은 바로 태무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칭기즈칸 위대한 군주. 자, 이 몽골이 이제 서하를 아주 가볍게 먹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남성 입장에서 이 원수 이제 금을 쳐야겠는데 하필이면 몽골이랑 손잡고 같이 치게 됩니다. 네, 손잡을 애가 따로 있죠. 몽골은 당연히 요 금을 치고 나서 다 차지하게 된 거고요. 몽골은 여기서 끝 아니죠. 거의 세계를 제패한 애들이니까 결국 남손까지 쳐서 이제 중국을 전체 차지하고 요걸 이제 쿠빌라이 칸이 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 몽골이 결국 고려도 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쭉 다시 한번 보면 이제 10세기 무렵은 이제 거란 요를 건국했고요. 세계 전체 확장을 하는 상태에서 중국을 통일한 이 송가 그리고 고려 이렇게 삼국이 좀 주도하는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됐고 12세기쯤부터 이제 동북 지방에서 여진이 성장하면서 뭐 탕구트나 몽골이나 뭐 유목민족들이 되게 강성한 시기였습니다. 요 시기가 10세기 뭐 11세기, 12세기 그리고 13세기까지 이제 쭉 14세기 이렇게까지 쭉 계속 이제 유목민족들이 되게 강건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시대 빼고 한번 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아, 자, 먼저 거란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고려는 처음에 거란을 되게 견제해요. 왜냐하면 발해를 멸망시킨 이제 원수국이었기 때문에 태조 때부터 거란을 굉장히 좀 견제하죠. 그래서 거란이 이제 태조한테 이제 낙타를 막 50마리 보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에다가 그냥 메어서 다 굶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거란에 되게 패척하고 송과는 되게 친하게 지내는 요런 관계였습니다. 그걸 이제 거란이 되게 못마땅해 해요. 그래서 거란이 사실은 송을 치고 싶은데 송이랑 너무 친한 고려가 너무나도 배후가 뒤에 있는 이 고려가 너무 좀 찝찝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고려를 점령하려는 목적이기보다는 송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자신들의 배후를 좀 안정을 갖기 위해서 이제 고려에 이제 침입을 해 온 것인데 그걸 이제 잘 알고 있던 꿰뚫어봤던 서희가 이제 외교談판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쳐들어왔던 거란을 물리치고 오히려 거란이 돌아가기 전에 이 강동육주라고 하는 요 땅을 이제 여진한테서 쳐서 뺏어가지고 요 땅을 오히려 고려한테 주고 가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외교談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거란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희 왜 우리랑 송만 친하게 지내고 우리랑 안 놀아줘 이렇게 하니까 여기 우리 너희랑 가고 싶은데 그 국경 쪽에 강동육주에 여진 애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우리 못 가. 그러니까 거란이 그래? 그럼 우리가 이제 여진 쳐줄 테니까 그 땅 너희한테 주면 우리랑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거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요 땅을 그래서 줘요. 그래서 거란은 물러갔고 근데 이제 고려는 그 뒤로도 여전히 송과 친하게 지내고 거란과는 이제 친하게 지내지 않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2차 침입이 이루어졌고 요때 이제 양규가 뭐 아주 처절하게 막아냅니다. 크게 이제 엄청 막 수도에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꽤나 밀렸어요. 그래서 2차 침입이 이루어졌고 요때 양규가 한번 물리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강화를 맺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번 약속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송과 관계 끊고 너희랑도 이제 친하게 지낼게. 이제 친교 맺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안 지킵니다. 또 안 지키고 여전히 송과 친선 관계만 지내고 거란이랑은 이제 가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거란이 이번엔 진짜 빡쳐가지고 와 이제 됐다. 이제 그러면 우리랑 이제 계속 친하게 지낼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줬던 강동육주나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려가 또 그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쳐들어왔던 게 3차 침입인데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쳐들어왔는데 오히려 이제 강감찬에게 기주대첩에서 완전히 대패하죠. 그래서 20만 거의 끌고 왔다가 거의 뭐 몇백 명 돌아갔죠. 그래서 기주에서 엄청나게 대패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고 요때 이제 또 돌아가면서 또 강화 맺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너희랑 이제 친교 맺고 송이랑 끊을게 라고 얘기를 해놓고 개경이 이제 나성을 쌓고 국경에는 이제 천리장성을 쌓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너희랑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북방 민족의 침입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거란 입장에서는 거의 농락당한 거고요. 고려 입장에서는 아주 뭐 현명하게 잘 처신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12세기에는 이제 여진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12세기에 이제 아구타, 뭐 아골타라고도 하는데 걔가 이제 부족을 통일하게 되었고 여진은 원래는 말갈이라 불리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말갈은 우리 뭐 여러 번 이제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일찍이 이제 고구려 때부터 해서 우리랑 관계를 또 많이 맺어왔고 발해 때도 우리랑 거의 민족의 운명을 함께 왔던 애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고려랑 이제 조금씩 자주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계속 선을 넘으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침략을 갔었는데 대패합니다. 왜냐면 고려는 이제 기본적인 병력 중심이 되는 게 보병이에요. 보병인데 얘들 여진 애들은 기마병이거든요. 기병을 보병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을 어떻게 사람이 쫓아가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래서 윤관이 돌아와서 와 싸워보니까 보병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도 기병 부대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별무반이에요. 그래서 뭐 기병 포함해서 뭐 항마군 뭐 이런 거 포함해서 만들어낸 게 별무반이고 한 17만 정도 되는 기병 특수부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걸로 이제 통해서 이제 여진 정벌을 한번 가게 됐고 실제로 이제 여진을 정벌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이제 동북 지역에 9개의 성을 축조했다고 하니까 성 안의 규모가 되게 크거든요. 사실 구성이. 그래서 동북 지역에 쭉 9개의 성을 쌓을 정도로 굉장히 대대적으로 정복을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정복을 해놓고 사실 요 땅은 그렇게 막 우리 생각해 볼때 북한 지역에서도 우리 한반도 위에 볼 때 되게 척박한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개마고원 위쪽 지역이라고 보면 되니까 되게 춥고 막 되게 땅도 척박하고 농사도 잘 안 되고 이런 지역이라서 이제 여진이 돌려달라 요구하니까 그냥 돌려줘요. 그래서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그 뒤에도 이제 여진이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나라를 세우죠. 이제 금이라고 한 나라를 건국하게 됐고 거란도 정복하고 송도 몰아내면서 하북 지방을 차지하고 금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가 돼요. 그래서 고려에다가 군신관계를 요구했는데 하필이면 이때 이제 정권을 잡고 있던 인물이 이자겸이에요. 그래서 이 이자겸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금의 요구를 수용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화국이 되었고 이걸 이제 용납하지 못하는 서경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경 천도 운동 이런 게 일어나게 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보면 되겠고 그와는 별개로 활발하게 대교류가 이루어졌는데 당연히 이제 고려랑 송가 교류가 가장 활발했고 아무래도 이제 선진 문물을 수용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란과 여진을 좀 견제하는 입장이고 고려가 거란이나 여진에게는 농기구나 뭐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얘들 은과 모피 이런 걸로 이제 교환을 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냥 문명국끼리 이제 주로 교류 선진문물 많이 이제 교류를 한 거고 문화적인 거 이런 거 그냥 여진이나 거란에게는 뭐 식생활 뭐 식료품이나 뭐 일상생활 도구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뭐 교환해 먹은 거죠. 그리고 당시 이제 국제무역항은 예성강 어귀에 있는 벽난도입니다. 이 벽난도를 통해서 뭐 이슬람 상인들도 아주 흔하게 왕래할 정도로 엄청나게 국제교류가 이루어졌던 곳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려는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였어요. 물론 뭐 성적으로도 좀 개방돼 있어서 우리가 좀 깜짝 놀라기도 할 정도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서 이제 고려라고 하는 이 여러 물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거 어디서 온 거냐 해서 꺼려 하다가 이제 코레아가 됐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쌍화점 우리 쌍화점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수업 때 요거 영화 보면 안 됩니다. 영화 말고 고려 가요 중에 이제 쌍화점이라고 하는 고려 가요가 있습니다. 요때 쌍화는 만두고요. 그래서 쌍화점은 그러니까 만두 가게인데 만두 가게에 만두를 사러 가고신데 회해아비 요 회해아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가요라고 하는 요 이 문학이나 요런 데서도 그냥 심심찮게 이제 회해아비 회해 요때 회해는 당시 이제 이슬람교를 한자로는 회회교라고 했어요. 회회교. 그래서 회회아비는 뭐 이슬람 상인 이런 뜻이거든요. 이슬람 이제 남자 이런 건데 회해아비 내 손목을 쥐어이다. 내 손목을 잡더이다. 그래서 이 말이 이 가게 밖에 남에 들면 하면 뭐 어렵네.
다로로 거디러 조그마한 새끼 광대 네 말이라 하리라. 조그만 이제 점원이 있었겠죠. 그래서 얘가 말을 퍼뜨린 거다, 뭐 소문낸 거다, 뭐 이런 얘기고, 뭐 더러둥성 다리러 디러 다리러 디러 다로러 거디러 다로러 뭐 고려 가요나 이런 거 보면 뭐 얄리얄리 얄야성 얄야 뭐 이런 것들 희한한 거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이제 그 기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자러 갔다 이런 얘기인데, 뭐 쌍화점은 사실 되게 좀 성에 대해 굉장히 개방적이고 좀 이런 아주 19금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 소개할 수 없는 얘기고, 어쨌든 이런 고려 가요의 이제 회해합이 이런 얘기나 뭐 이런 게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 고려가 이제 이슬람 상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가게를 내고 뭐 이런 상업 활동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교류가 많았다 이런 거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아, 그리고 대몽항쟁 한번 보겠습니다. 몽골과의 접촉은 처음에는 사실 이제 그렇게 우리 고려는 몽골과는 그렇게 접점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13세기에 칭기즈칸이 부족을 통일하게 되면서 점차 들어오게 되면서 금을 공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의 지배하에 있던 거란족이 몽골군에 쫓겨서 이제 고려로 들어오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쫓아 들어오던 같이 이제 쫓던 이제 몽골 애들이 고려랑 같이 연합을 해서 대치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요걸 이제 강동성 전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과의 첫 만남은 강동성 전투. 그래서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공동의 적을 처치하는 아주 훈훈한 따뜻한 이런 모습인데, 그 뒤로는 몽골이 되게 희한해요. 고려한테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너희한테 쳐들어온 이 거란군을 자기들이 물리쳐줬다라고 마치 우리가 막 물리쳐줬는데 우리한테 너희가 뭐 공물을 바쳐야지 이러면서 되게 좀 고려를 아주 아래로 깔보기도 하고 굉장히 또 막대한 공물을 요구하는 이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이제 몽골 사신으로 왔던 저고여라고 하는 애가 너무나도 오만방자했고 당장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만큼 아주 너무나도 꼴보기 싫었대요. 너무나도 재수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침 이제 이 저고요라는 놈이 돌아가다가 압록강 쪽에서 이제 피살을 당해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고려인이 죽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려 복장을 한 거란족이 죽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몽골의 주작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요걸 구실로 삼아서 몽골 애들이 침략을 하게 되고, 요때부터 거의 한 30여 년간 아주 몽골과의 항쟁, 기나긴 항쟁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 태무친이에요. 철모긴, 그러니까 철로 만든 사람. 그래서 아이언맨. 요거 파르티안 샷이라고, 그래서 말 타고 이제 뒤로 돌아보면서 팍 활 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보기엔 쉬워 보여도 굉장히 엄청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몽골과의 전쟁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진 전투인데 우리 요거를 전체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 전투만 좀 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기주성 전투. 그래서 박서라고 한 장군이 몽골군의 진입을 아주 처절하게 막아냈고요. 그 다음에 고려 정부는 몽골군 너무 세다 해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강화도로 천도에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상은 지배층은 다 도망간 거예요. 강화도 성으로 도망을 가고 일반 백성들이 이걸로 다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냥 버려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대몽항쟁은 몽골 군에 맞서는 뭐 고려 정부의 군대, 나라의 군대가 막 처절하게 막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로는 하층민들이 버려진 육지의 농민들이 정말 처절하게 싸워서 막아낸 결과예요. 이 강화도로 그러면 왜 도망갔냐? 우리 강화도 조약 한 것도 볼 수 있듯이 강화도는 뭐 신미양요, 병인양요 때도 마찬가지고 강화도는 우리 민족의 정말 아픔을 근대 아주 아픈 역사를 간직한 그런 곳이잖아요. 강화도는 일단 가깝습니다. 인천에 속해 있죠, 지금. 강화도는 내륙에 꽤 가까이 붙어 있는 섬이고요. 그리고 꽤 커요. 그래서 이 왕궁을 옮기는 데는 충분히 가능한 곳이었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몽골 애들이 내륙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전에 대한 경험이 없다. 이런 거에서 수군에 좀 약할 것이다. 라는 게 큰 이유였고, 그 다음에 내륙과 가까워서 얼마든지 조운을 통해서 이제 세금을 수취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쟁을 수행하는 와중에 백성을 그렇게 버리고 도망갔으면서도 전쟁을 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더 많이 뜯어가거든요. 조운이라고 하는 건 조세를 운반하는 제도입니다. 고려 때도 마찬가지고 조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반도는 산악지대가 많잖아요. 국토의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육로가 잘 발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조운이라고 하면 이제 조운선 이렇게 물길을 통해서 이제 세금을 수취를 하게 됐는데 뭐 그러니까 배 타고 쭉 와가지고 강화도로 오면 되니까 얼마든지 세금 수취가 가능했다라는 점 때문에 강화도로 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전쟁은 버려진 육지의 농민들이 많이 싸웠고 지배층들은 오히려 요 강화도로 가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때 문화적으로나 이런 게 되게 발전을 해요. 이 세금 더 많이 걷어가지고 오히려 요 안에서 좀 향락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배층이. 당시 천도를 주도했던 건 최우 때입니다. 최우. 최씨무신 정권. 자, 그리고 처인성 전투라고 당시에는 승려였는데 승려였던 김윤우라는 사람이 이제 처인 부곡민들하고 아주 철저하게 싸우는데 부곡민이니까 부곡 우리 향소 부곡할 때 그 부곡이에요. 그래서 이 부곡은 일반적으로 좀 천대받던 이제 하층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얘들하고 싸웠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도 이 몽골군의 사령관이었던 살리타라는 애를 사살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살리타는 칭기즈칸이 굉장히 아꼈던 그런 장수 중에 하나예요. 되게 싸움도 잘하고 대단한 사령관이잖아요. 사령관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런 사람인데 고작이라고 하면 좀 모르겠지만 고작 이제 고려의 스님한테 활 맞아 죽습니다. 대단한 거죠. 김윤우가 대단한 건지 살리타가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살하게 되면서 김윤우가 이제는 승려가 아니고 장군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장군이 돼서 이제 충주성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두 차례나 있어요. 충주성에서는 이때 막 노비들하고 아주 하층민들이 열심히 싸우게 되는데 김윤우가 이제 노비무소 막 불태우면서 면천해주겠다 이러고 하면서 적군을 막 때려잡으면 얼마든지 신분을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 싸웁니다. 그래서 몽골군을 막 격퇴하고 이런 엄청난 성과를 올리게 되죠. 자, 그렇게 처절하게 박혀서 싸우는 와중에 강화도에서는 민심을 수습하고 종교적인 힘을 담아서 뭐 기도를 통해 몽골을 물리치겠다, 외적을 물리치겠다라고 하면서 팔만대장경을 제작하게 되죠. 물론 팔만대장경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아주 중요한 문화재 중에 하나고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문화재죠. 그리고 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도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로 남아있지만
사실상 당시에 이제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팔만대장경 만든다고 몽골군이 물러가나요? 이게 자기들 버리고 강화도로 도망가서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뭐 얘들 물리치겠다면서 대장경이나 만들고 있는데 요거 만든다고 세금 더 걷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강화도 천도했던 시기에 고려 청자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세금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들 문화를 그러니까 향락하는데 더 많이 쓰였다 하는 걸 좀 볼 수 있죠. 이게 팔만대장경. 자, 그러던 와중에 채시무신 정권이 너무나도 가중하게 세금을 수취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을 많이 잃게 됐고 자기들 내부에서도 좀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최충원, 최우, 그리고 최항, 최의까지 4대까지 이어지는 요 채시무신 정권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세력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 최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부하였던 노비 출신의 김준에게 살해를 당하면서 이제 채시무신 정권은 무너지게 됐고 이 김준은 또 자신의 부하였던 임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또 살해를 당했고 이 임년은 자신의 아들 임요무에게 제거가 되면서 서로 이제 또 죽이고 이러는 과정에서 완전히 채시무신 정권은 채시무신 정권뿐만이 아니고 무신 정권 자체가 다 붕괴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이제 당시 왕이었던 이 원종이 몽골과의 강화를 맺고 항복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항복을 하고 개경으로 이제 돌아가겠다. 환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에 이제 반대했던 애들이 삼별초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삼별초는 사실 요 평가는 정말 사람들마다 다를 것 같은데 삼별초는 기본적으로는 끝까지 환도를 거부하고 끝까지 몽골에 맞섰던 이제 대몽항쟁의 아주 아이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삼별초는. 근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 일부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삼별초는 왜 끝까지 이렇게 저항을 했는가, 몽골에 맞섰는가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얘들은 분명히 국가의 군대였지만 채시무신 정권의 사병 노릇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개경으로 한도에서 돌아가게 된다면 어차피 삼별초는 목숨을 부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채시무신 정권의 잔재이기 때문에 없애야 되니까 삼별초는 그럴 바에는 끝까지 항전해서 우리가 살아남자라고 하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제 진도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 계속 이동해 다니면서 계속 이제 항전을 했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동족상잔의 비극인 게 고려 정부랑 그리고 몽골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몽골에 맞서기 위해서 끝까지 항전을 했던 애들인데 그런 몽골 군하고 고려 정부군이 같이 연합을 맺고 삼별초를 진압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요거는 뭐 썰이긴 한데 저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정말 합당한 생각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삼별초가 요때 이제 다 진압이 되면서 사라졌다고 보지만 일부 세력들이 오키나와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네, 오키나와가 사실 굉장히 뭐 섬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되게 낙후돼 있었는데 삼별초가 이제 진압되는 요 시점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문화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려기와라고 하는 것들이 오키나와에서 막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삼별초 애들이
오키나와 쪽으로 이동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대공황쟁 아주 어렵게 버텼지만 전쟁의 결과로 고려는 국력이 너무나도 약화가 되었고 농토가 너무나도 짓밟혔죠. 그러니까 몽골 애들 기마병이다 보니까 이 말발굽으로 막 땅 다 밟고 다니니까 논밭 이런 것들이 다 황폐화됐고 그리고 수많은 인명 피해를 겪어야만 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문화재들도 소실이 됐는데 소실은 불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룡사 구층 목탑 아무래도 목탑이다 보니까 전쟁 중에 불타 없어졌고 또 부인사에 이제 초조 대장경이란 게 있었어요. 초조 말 그대로 처음 만든 처음 제조한 대장경 이런 뜻인데 요게 이제 불타 없어지게 됐고 요거 때문에 이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제조 대장경, 다시 만든 대장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단 이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목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